인텔 뭐 17%면 폭락이죠. 그렇죠. 일단 마이크론은 안 빠졌습니다. 네, 마이크론이랑 안 엔비디아는 안 빠졌어요. 네. 뭐 실적이 딱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이제 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오르기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분 10% 정도 갖고 간 이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사실 약간 뭐 차익 실현성 매물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인텔 주가 흐름이 국내 반도체에 영향을 미친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있었으면 분명히 또 준비하셨을 거예요. 네. 제 차트로. 네. 인텔이 올라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랐다 없었고 네. 인텔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떨어졌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약간 잠잠했던 이제 그 빅테크들은 괜찮았습니다. 빅테크는 괜찮았는데 반도체 쪽이 조금 분위기는 뭐 그냥 인텔 빼고는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진 않았다 뭐 그 정도 느낌. 예. 이번 주에 그 M7 중에 빅5 실적 발표가 있죠. 이번 주가 되게 반도체 섹터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점이 있죠. 우리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실적도 있지만 국내외 하여간 뭐 메인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는 때라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말에 그 혹시 컴퓨터를 이제 보통 사시는 분들이 뭐 요즘에는 뭐 대기업 제품 노트북만 위주로 사니까 근데 과거에는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하니까 이 그 다나와라는 데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서 제일 DDR이든 뭐 가격이 제일 싼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이제 소매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데 노트북용 DDR5가 작년 8월 대비해서 6배가 올랐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로 뭐 지금 이거를 뭐 이게 이렇게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좋은 일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받아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 뭐 가전 회사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이 컴퓨터 이 조립하는 업체들도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동안에 재고로 갖고 있던 거 지금 네. 뭐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논하겠죠. 네. 네. 소비자들은 근데 되게 부담스러우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외에는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비중 5년 9개월 만에 최대 조방원을 샀다. 사실 지금 외국인 비중 이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삼아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팔았던 것들을 이제 수급이랑 같이 비교를 할 건데 그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세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한번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삼아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뭔지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2013년 이후에는 투자 가치가 소멸되다는 얘기가 별로 투자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얘기죠? 네. 70만 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이제 기업 보고서 70만 건을 분석을 했는데 2013년이라는 게 이제 왜 딱 나오냐면 2012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내놓는 그 보고서에 리포트의 매수 비중이 30%대였었는데 딱 1년 지난 2013년도서부터 거의 70%에 육박하는 60% 중후반까지 매수 의견 비중이 올라갔는데 딱히 유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그 이유로는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리포트를 쓴다. 그리고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쓸 때 그 기업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하고 나서 좀 약간 알기 힘든 어떤 뭐 재료들도 리포트에 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법이 좀 약간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 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3년도 이후에 또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굉장히 세게 잡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을 뭐 스트롱 바이로 잡거나 아니면 지금 10만 원인데 목표 주가를 막 30만 원 이렇게 잡은 주식들은 유의미 있는 흐름들은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강력 매수 이런 리포트들은 쓸만한데 네. 그 그냥 매수 또는 뭐 그냥 뭐 투자 의견 난 레이티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종목들 그런 것들은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센터장급 이상 그 센터장도 하시고 이제 뒤로 물러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제 연배가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된 그 옛날 증권사 계셨던 분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그 리포트가 우리 때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정도 나왔던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서 매수를 할 때 가장 참고하는 게 과거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았는데 지금은 SNS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더 예, 높다. 텔레그램 보고 네, 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탐방 갔다 온 내용들도 소위 말해서 증권사 직원이라고 쳐도 증권사 리포트에는 되게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냥 되게 뭐 러프하게 쓰는 거고 네. 근데 자기 텔레그램에는 이제 자기 뭐 생각까지 담아서 되게 구체적으로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증권사 리포트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확실히 좀 약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차기현준 의장 뭐 계속 사람이 바뀌대요. 지금 이제 1위로 새롭게 좀 등극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블랙록 이제 채권 최고 예, 책임자 채권 최고 책임자. 릭 리더 그분이 이제 일단 지금 물망에는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뭐 처음에 반응은 뭐 누군데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픽을 했으니까 이제 비둘기파 그러겠죠. 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왜 트럼프가 이 블랙록 릭 리더 이 채권 최고 책임자를 물망에 1위로 올려놨냐 이제 시장에서는 이 연준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일단은 뭐 소식이 좀 전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얘기와도 연결이 되겠네요. 사실 뭐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연준이 미국 정부보다도 더 갑이었던 이제 채권자니까 가장 강력한 채권자죠. 이제 미국 정부의 빚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연준이니까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뭐 빚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연준을 미국의 뭐 중앙은행 지금은 중앙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뭐 했던 거지 사실 중앙은행이라고 딱 그렇게 따지면 중앙은행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FOMC 이번 주 중반에 열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동결이 한 97% 네. 일단은 뭐 금리 동결이 97% 정도 되고 우리나라 이제 여기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빅테크 부분은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뭐 멘트를 쳐 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6,000p 랠리 지속 변수는 정치와 금리. 정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이제 예, 지정학적 뭐 리스크 네. 이런 거죠? 네, 해당하는 건데 요 이제 금리적인 부분은 이제 이번에 1월 달은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이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앞으로 2번 정도 뭐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보험적인 성격의 어떤 금리 인하냐 아니면 경제 지표 같은 게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위험 회피 쪽으로 좀 약간 바뀌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6,000P는 글쎄 뭐 6,000P 간다라고 해서 사실 특정 종목으로만 지수만 오르면 사실 큰 의미는 없긴 맞아요. 합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갈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러니까 올해냐 내년으로 넘어가냐 차이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5,000p에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인버스 흔히 얘기하는 곧버스 시장 하락 베팅하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저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도 뭐 항상 그러다 말았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래 봤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고점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고점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뾰족하게 나와서 확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도 또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가장- 많이 겪어왔으니까. 네, 가장 가까운 게 팬데믹 때 2021년이었나요? 그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송곳날이죠. 그냥 쫙 갖다 내리니까. 45억 원을 인버스에 태운 어떤 투자자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자, 가죠. 37.18%. 예. 자,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37.18%로 일단은 5년 9개월 만에 이제 최대를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약간 꺾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 보유 비중 대비 코스피 그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 버렸고 그렇죠. 약간 좀 꺾였습니다. 저건 이제 최고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이제 매수해서 올해는 확 바뀌어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중심으로 순매수가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통계가 좀 나왔는데요. 이 표를 보면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작년 하반기 외국인들 네. 순매수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한전, LG화학, 이수페타시스 순으로 가장 이게 많이 사는 순으로 이제 소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일단 매도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위주로 1, 2위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1, 2, 5위가 여기는 이제 올해는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순매도 가장 많이 판 게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이 현대차는 저는 이해는 좀 약간 갑니다. 숫자로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건 조금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순매수는 이제 위쪽에 나와 있듯이 조선, 방산, 원전 위주로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이제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순으로 셀트리온이 5위에 있는 게 좀 약간 눈에 띄긴 하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면 작년에는 반도체 위주로 많이 샀는데 올해는 반도체 위주로 팔면서 조방원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지금 초반이지만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 1위인 하나오션, 그다음에 순매도 1위인 현대차 한번 비교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뭐 나빠서 현대차를 나빠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 급등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익 실현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알기 쉽게 작년에 가장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산 한화오션입니다. 올해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올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올해니까 아직 계속 뭐 이렇게 특별히 변화 없이 계속 사는 거네요, 그죠? 작년 말까지는 뭐 완벽하게 네, 하락세였는데. 긴 시간 동안 네. 매도였었죠.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순에 이제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나서 외국인 매수가 좀 주춤하니까 주가도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게요. 모습이긴 하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매도랑 하나오션 이제 올해 순매수 1위. 외국인 이제 어떤 종목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외국인 수급을 따르는 종목군들이 있고 기관 수급을 따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오션은 외국인 수급을 명확하게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많이 판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이고요. 여기가 이제 올해인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뭐 현대차가 안 좋다라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이용해서 다시 네. 차익 실현 해놓고 조정 받으면 제가 봤을 때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심되는 종목들이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무조건 외국인 수급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광기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든 팔든 시장에 지금 그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랑 개인 수급만으로도 얼마든지 시가총액 지금 3위까지 올라온 현대차 주식을 한 2주 만에 70% 이상 올릴 정도로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 눈치를 거의 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샀어요. 18만 원대에서 22, 3만 원대까지
계속 사다가 다 이제 여기까지는 30만 원 샀죠. 넘고 이제 40만 원 가고 할 때 확 던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이게 이제 큰 손들이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펀더멘탈인데 주식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사서 꾸준히 모았다가 이렇게 한번 터질 때 이제 수익 실현을 딱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있는 분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이렇게 투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네. 몇억, 몇십억 있는 분들은 한 1년이나 2년 기다려도 이렇게 한 번에 한 70%는 낮은다고 그러면 뭐 몇 년치 대단한 싹 거죠. 버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외국인들 저렇게 확 내리꽂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번 주 현대차도 이번 주가 조정이 계속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받쳐주고 올라갈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근데 이번 주는 또 반도체들이 워낙 이슈들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서 현대차가 주목을 다시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이 좀 갈리는 완전히 종목이기 달리네. 때문에 이걸 좀 네. 준비를 좀 했는데요. 기관이 엄청 사는군요.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는 기관 플러스 개인 수급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외국인은 하이닉스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 9월 달서부터 저기 외국인 수급 가장 최정점이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서부터 계속 팔고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약간 사더니 다시 이제 매도를 좀 접어서 들었는데 외국인 수급 신경 안 써도 되시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가의 어떤 결정력을 어느 수급이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여기 같이 사주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관이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보실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보다도 기관 수급을 위주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 물량들을 홀딩을 할 건가 아니면 뭐 익절을 하실 건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계단이에요. 쫙 해서 지금 다시 한 계단 올라가서 또 다시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네요. 여기서 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갈지. 네,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기관들은 계속 네, 샀어요. 샀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29일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그게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그러면 지금 70만 원대 후반이니까 진짜 100만 원 한번 노려볼 만 하겠네요. 지금 뭐 목표 주가들은 110만 원대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예, 어쨌든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주 가보죠. 코오롱 인더. 네, 여기도 스페셜티가 있는데죠.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동박적증판. 두산이랑 좀 약간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박 적층판 CCL 하면은 이제 그거 두산이 엔비디아 납품해서 돈 많이 번 거 아니야라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MPPO,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라는 것은 이제 코오롱 인더가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유기 소재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의 니토보라는 네. 이제 납품을 하고 근데 이 동박 자체는 이제 롯데에너지머트가 이제 지금 납품을 하죠. 두산 쪽에.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롯데에너지머트는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이 네. MPPO라는 소재를 코오롱 인더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시장에서 이게 좀 노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증설을 좀 했습니다. 증설을 김천에다 한 340억 투자해서 증설을 했고 이걸 또 더 올해 말쯤에 좀 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생산 캐파를 지금 2030년까지 이제 10,000톤에 가까운 9,700톤 정도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코오롱 인더고요. 네. 그다음 이제 CPI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필름이죠. 이제 우리 열고 닫는 접히는 이제 폴더블 폰 맨 위에 들어가는 필름이죠. 그거를 이제 글로벌 빅테크 공급 계약 임박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는 원래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가 이제 휴대폰을 접고 피는 거를 폴더블 만든다. 보면 애플인데? 네, 한 군데밖에 없겠죠. 네. 이게 이제 계약이 된 게 아니라 임박까지 갔습니다. 사인만 하면 될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일단 뭐 언론 보도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예전 플라스틱이죠. 이제 코오롱 EMP와 4월달 정도에 합병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합병 비율이 한 주대 0.19주인데 나름대로 좀 시가총액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산 CCL 때문에 그 롯데 에너지모터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코롱인도는 뭐 시장에서 너무 지금 약간 딸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꼭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죠. 네. 코롱 인더랑 코롱 EMP랑 주가 흐름이 거의 100%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은 좀 약간 팔고 있고 매금 수급 사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직은 큰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CCL 뭐 동박 적정판 소재 증설을 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나온다라고 하면 전고점 확실히 뚫는 흐름 한번 네.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도록 여기는 하겠습니다. 상단이 지금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 작년 7월쯤에 기록했던 그 상단을 지금 계속 못 뚫고 있네요. 저거를 뚫으면은 네, 외국인이 지금 또 밀고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롱 인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